왜 노동조합 활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좀 넘어가야 되느냐, 동지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경북본부장 올해로 뭐 이런 비대위부터 시작해서 그 불완전한 임기 보궐, 또 뭐 불완전한 임기 선거에 한번 무산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한 8년차, 9년차입니다. 9년차 되는 동안에 가졌던 고민들을 동지들과 나누고 내년 10년차까지 같이 우리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 거 좀 올려주세요. 제 거. 그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노동운동으로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지들, 경북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달려왔습니다. 경북 본부를 포함해서 산별노조 지역 본부들, 그리고 경북에 있는 5개 지역 지부들, 그리고 산별노조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단위사업장들, 다른 지역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투쟁과 활동력들을 담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넘어갔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들에 쭉 몰입을 해서 한 10년, 5년, 10년을 거쳐와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우리 활동 속에서 비는 공간이, 우리가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니면은 채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는 공간들은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대단히 큰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우리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컴퓨터 갖는 동지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노동조합 활동하시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노동조합을 오래 하신 분들은 노동조합 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IMF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주노총의 투쟁, 산별노조의 투쟁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금속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 하청의 정규직 전환,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거, 노동조합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걸로 사실상 모든 투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굉장히 오래 싸우고 있는 아사히 동지들 같은 경우에 사내 하청이지 않습니까? 정규직 판정을 받았지만 고용 형태가 사내 하청이었습니다. 그것이 IMF 이전에는 없던 고용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다 같이 함께 싸우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쯤만 해도 우리 민주노총의 주요한 투쟁 구호, 주요한 투쟁 의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신자유주의 철폐하자였습니다. 그만큼 IMF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노동자들, 서민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망쳐왔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쉽게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작은 정부 민영화, 정부를 작게 유지하고 정부 부문들을 작게 유지해. 그래서 민영화를 시켰다. 한국전력, 각종 은행들, 국유은행들 다 민영화 다 시켰죠. 한전, 한국통신 대표적인 케이스들 아닙니까? 다 민영화 시켰습니다. 그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소수 고위 관료들은 임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유주의가 앞에서 발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세계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 중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의 끝이냐면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에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최초의 자본주의는 왕조주도, 스페인 국왕, 포르투갈 국왕, 영국 국왕, 프랑스 국왕,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식민지화하면서 만들어졌던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들이 각종 부를, 권위, 권력들을, 돈벌이 수단들을 다 가져버리니까 거기에서 불만 생겼던 세력들이 자본가 세력들, 신흥 자본가 세력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야, 너그만 돈 벌어먹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국가라는 거는 국민들의 희생을,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됐던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장 기반을 자본가들한테 넘겼던 것이 두 번째 19세기 자본가와 시장에 의한 자유주의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유주의는 결국에는 공황으로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1890년대 자본주의에 굉장히 큰 공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 자본주의 역사 교육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본가들한테 나라 맡겨놓고 세상 경제 맡겨놓으니까 저것들만 배불려 버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빈곤 상태로 몰아넣더라는 겁니다. 국가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파탄에 이르러서 다시 구원투수로 나섰던 게 국가였습니다. 국가라는 말은 제가 그냥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공동체로서의 국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금, 돈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로서의 국가. 그래서 다시 책임을 졌던 것이 국가가 경제를 다시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이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케인주주의라는 뉴딜 정책이라고 많이 들어요. 케인주주의라는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세계는 물론 못 사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로 나누어졌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한 부의 축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던 것이 케인주주의의 지대한 영향에 의해서입니다. 노동자들도 살만한 세상이,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제가 자본주의 역사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축을, 다른 반대축으로서 사회주의는 다른 루트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중산층을 만들고 사회적인 부를, 사회적인 경제력을 국가 주도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국가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라. 국가가 많이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경직화가 발생하고, 시장이 자유롭게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기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그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 더디다. 기업들한테 맡겨주라. 이렇게 해서 국가가 투자해서 만들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시장으로 넘기기 시작하는 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동지들이 옛날에 우리가 국가기관 비슷하게 생각했던, 지금도 우리가 전기세라 그러잖아요. 전기세. 그때는 전기를 사용하고 쓰는 요금을 세금으로 생각했을 만큼 참전은 당연히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요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IMF와 동시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08년도부터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심각한 금융기관 파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종주국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탐욕, 자본가들의 탐욕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본주의 진영을 완전히 확 흔들어 놓는 대사건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본가들 뭐라고 입에 달고 살았었느냐면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시장에 맡겨둬. 시장이라는 게 누굽니까? 지네들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지네들한테 맡겨. 자본가들에게 맡겨달라. 세상을 자본가들에게 맡겨달라. 주구장창 이야기하다 금융위기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은행을 굳게 사들입니다. 자동차 회사들한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리를 0%로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돈을 국가에서 달러 찍어내가지고 중앙은행에 달러 찍어내서 시장에다가 막 푼다는 뜻입니다.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나가겠죠. 그 외에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융회사, 자동차업계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금, 황금이나 실업수당 이런 것들을 통해 정부가 민간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더 이상 사업을 수주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사업을 수주해가지고 대신 사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마치 신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것처럼 떠들었던 신자유주의가 2008년도부터 균열이 생기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언제냐 하면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이제는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신자유주의가 망했다라는 선언을 할 필요도 없이 자,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국가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추가적 재정 지출하기 세금 원래 1년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투입했던 돈이 전체적인 GDP의 25.4%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돈이냐 하면 미국 1년 GDP가 미국 1년에 총 생산해내는 GDP가 22조 9,395억 달러 정도 돼. 전 세계 GDP의 한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4%를 시장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면은 7,212조 9,648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 속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우리 노동자들이 읽어내야 되는 문제, 신자유주의 망한 거 아니냐?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끝장난 거 아니냐? 국가가 그만큼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망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당선된 윤석열이 같은 또라이 새끼들이에요. 그럼 신자유주의가 망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자본가들이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시장에는 없다는 건 최소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삶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2000년대 내내 민주노총이 외쳤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실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폐지에 대한 구호는 맞았다는 거고 그 방향도 맞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달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리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주장하고 요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압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그 단적인 예가 문재인 정권 때 촛불혁명, 박근혜였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촉발시킨 건 맞습니다. 최순실이와 박근혜가 촉발시킨 건 맞지만 촛불혁명 광장에서 가장 크게 터져나왔던 구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였습니다. 월급 받아도 못 사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가 부족한 사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촛불혁명에서 가장 크게 터져나왔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기결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촛불혁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쉬워서 촛불연대라는 이름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촛불혁명 이후에는 어떤 사회로 가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10대 과제 100대 요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어받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촛불개혁연대 촛불개혁 과제가 전 국민적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제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에 의해서 피폐해진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은 계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표됐던 이런 의제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10%도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국면에서 터져나왔던 서민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그리고 요구하는 거 먹는데 모든 것을 바치면서 5년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들어온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인수위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뱉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도 못 읽는 애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집권 능력이라는 게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탄핵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고 그 수장으로 천지 모르는 윤석열을 갖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쫓아가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어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었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상징적인 행동은 뭐였습니까? 사회적으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탄핵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탄핵된 정경련이라는 집단과 자본가들 집단이 경제 5단체, 그래서 경제 6단체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정권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였습니다. 시장과 기업 경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첫 번째로 각종 규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규제 제도들. 어디는 개발하지 마라. 어디에다가는 공장 짓지 마라. 공장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에 애로가 되는 방해 요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뭡니까? 노동조합입니다.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 사람의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 저자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나마 어렵게 진짜 반발짝 한 발짝씩 한 뼘씩 이렇게 성장해왔던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규제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규제들을 만들어왔던 노동조합을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약속이었습니다. 앞에 발제에서 보셨듯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가 망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다르게 펼칩니다. 노동조합 탄압하는 게 당연하다. 임금 인상 안 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사장이라도 안 올려주겠다. 우리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 외에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경제정책, 노동자, 사회를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게 2015년도인가 미국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무원 노조 총회 자리인가 거기에 오바마가 참석을 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나왔던 제도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제도들이었습니다. 당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다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10,000원 된다 그러면 쌩 난리가 나죠. 딴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가 실패를 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로 이해가기 위한 정권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권들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권들의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활동 강화 법안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를 사회복지에 투자를 하고 1억 달러 이상 거부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20%의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부자들의 돈벌이만 보장했던 신자유주의가 대안이 아니다. 이 자본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서민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판에 맞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일본의 아베가 점지에서 나온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 아무것도 안 한 문재인 정권, 그 뒤에 다시 신자유주의에서 유행했던 철진한 구호들을, 철진한 유행가를 되읊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정부들의 노력들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황이
사실상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비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호로 외쳤던, 그렇게 염원했던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가들이 스스로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낳은 안 좋은 제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습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국가가 세금으로 조금 더 많이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병존하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 민주노총 2000년도 내내 신자유주의 철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호가 맞았음이 증명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노총은 뭘 하고 있느냐? 총연맹 보겠습니다. 총연맹 동지들 지난 5년 동안 동지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민주노총 중앙의 투쟁 지침 뭐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국회 앞에 모여라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계약 안 된다. 계약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계약은 사실상 거의 좀 약해졌습니다. 계약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좀 약해진, 이명박 박근혜 비해가 조금 약해졌지만 법 개정 투쟁, 이 민주노총의 가장 주요한 투쟁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 뭔 일만 생기면 청와대 앞에 쫓아갑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청와대 앞에 쫓아가서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다 청와대 앞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에서 진일보한 바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총연맹 16개 산별노조 투쟁, 동지들이 소속되어 있는 16개 산별노조 투쟁들을 한번 봐보시죠. 산별노조 투쟁들 지난 5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조직 확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 시작하는 시점에서 80만이 채 안 됐었습니다. 70만 8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집에 올라가면 맹비 납부율이라는 게 나와요. 맹비 납부율에 인원수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0만이 채 안 되는 노동자들 숫자가 문재인 정권 출발 때 우리 민주노총의 총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1년도 12월 연말에 노동부에서 통계로 발표한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는 113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2020년도 때는 2020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그때 발표 자료는 우리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제끼고 제1노총이 됐습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산별노조의 조직 확대 사업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세력화, 정당을 만들지 않고 정치 권력을 완전 확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조합원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별노조의 조직 확대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별노조 사업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현안 문제 사업들이었습니다. 신규 조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안 문제들이 대단히 복잡다단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 산별노조 투쟁들은
이런 정도로 국한이 됩니다. 지역본부들, 산별이 조직하고 상담하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선전하고 또 현안투쟁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역본부는 사실상 총연맹과 산별노조 사이에서 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본부들이 16개 지역본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총연맹에서 내려오는 수임사업들, 설 추석 기향선전단 해라, 5.18 집회해라, 확대간부 수련회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선전상담, 그 지부들을 중심으로 선전상담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별과 산별 사이에 간극을 넘어설 수 있는 투쟁 지원 사업, 연대를 만들어내는 사업, 투쟁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떨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집회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을 망라를 냈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여기 언급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사업들은 이런 한계 지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이미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있고 색깔을 바꿔 입고 얼굴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법 제도에 갇혀 있는, 그리고 캠페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라는 캠페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별의 조직 확대 사업, 제가 말씀드렸듯이 16개 산별 노조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단히 활발하게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활성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산별 중심성이 강화가 돼요. 산별 중심성이 강화가 되고 산별 속으로 매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 하면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전환, 법 만들자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됐죠. 국회 입법안으로 발의를 하려면 10만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만 그때 당시 18만이었습니다. 민주노총 100만을 넘어서는 조직이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입법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금속노조 안에서의 자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 문제나 선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금속노조 외에 다른 산별들, 중집에 와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외에 다른 산별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관련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금속노조 사업이다. 정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작년에 공공운수노조에서 진행했던 동네방네 공공성, 이거는 분명 공공운수노조를 뛰어넘는 사회적인 요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은 누구나 해당하는 공공성 강화하는, 공공병원 증대하는 사회적 요구임에도 분명하지만 동네방네 공공성 다른 산별노조 조합원들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공공운수노조에서 하는 캠페인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노총이 조직이 확대되고 산별 활동들이 강화가 되면서 조직 안으로 오히려 조직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낳은 파장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 내부 문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현안 사업 문제 해결과 현안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 하고 임단협 문제로 집중하는 거. 우리 조합원들을 챙기면 되는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활동들이 법제도에 갇힌다면 산별노조, 16개 산별노조의 사업들은 산별노조 안으로 갇히고 있는, 조직은 커졌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파편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민주노총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붙노? 양옆으로 나오고 있고. 예, 양옆으로 나오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동지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했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일부 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을 어렵게 영위할 수밖에 없다. 는 지적이 우리 민주노총이 쭉 견지해왔던 신자유주의 철폐,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이거 신자유주의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에서 공직에서 시청의 지자체들에서 다른 업무들은 다 외주화시켰던 거예요. 다 외주화 민영화시켰던 겁니다. 그 문제와 지금 현재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왔던 것이 해결은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이 신자유주의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옷을 바꾸어 입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럼 우리 민주노총의 싸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떤 게 돼야 되느냐?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저렇게 색깔을 바꿔갑니다. 자본주의가 색깔을 바꿔가는, 옷을 바꿔 입으면서 다음에 올 지금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발표했던 디지털 자본주의, 녹색 그린 뉴딜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요즘 기업들한테 유행하는 ESG 경영,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물타기 하면서 다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와중에 우리 민주노총은, 그리고 산별노조들은 국한된 싸움을, 지역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세력화, 물론 생각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 세력화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주노총 뭘 할 거냐? 그냥 여전히 그냥 지금대로 열심히 싸우면 되냐? 열심히 조직하고 열심히 싸우면 되냐는 문제를 같이 동지들하고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동지들 다시 신발끈 묶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싸우면 되겠네. 이제 싸울 일 많아지겠네. 문재인 때는 안 싸웠어요. 문재인은 우리 편이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동지들 중요한 건 우리는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권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의 투쟁 대상은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정권과도 싸워야죠.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지 우리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가 실패가 인정이 되고 새로운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크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와 신자유주의의 끄트머리, 이 시점이 지금 공교롭게도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에서 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본주의도 어떻게든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노동자들도 어떻게든 지금의 싸움, 지금의 인식, 지금의 사고방식 이상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제가 참고 자료를 하시라고 거기 적어놨는데 저게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6도의 경고라는 책 제목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벌써 1도 정도의 기온 변화가 있었다. 2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식량 생산량이 지금보다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지금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산업혁명 이전에 그 온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2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아침에 영상 5도에서 오후에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8도까지 올라갑니다. 잠깐만 23도의 온도 변화가 하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2도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기온 2도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온도입니다. 6도가 변화하면, 5도 이상 변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곳이 이곳 지구라는 겁니다. 오늘 토론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들을 산별을 넘어서는 경북 지역의 동지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들이 확대 발전되고 강화가 돼서 정말 자본주의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까지도 동지들의 활동 영역이, 의식 지평이 확장될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활동가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코 노동조합 활동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몇몇은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쁜 이 노동조합 활동 속에만 갇혀서는 이 전환기에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제어를 걸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자본가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멸하는 나라, 공멸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동지들한테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산별에 국한된, 단위사업장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산별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진정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토론 과정에서 좀 더 활발한 토론들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사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10월경에 경북본부 2차 활동가 대회를 다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활동가 대회 때는 오늘 내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풍부한 내용과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